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 선물을 둘러싼 여러 증언과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난동 논란을 빚은 전한길 씨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가장 낮은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인터뷰에선 원조 친명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출연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의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에 불려간 피의자 김건희 씨.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수감된 신세인 만큼 출석 모습 역시도 과거와는 꽤 달랐는데요. 3년 전에는 최상급 다이아를 비롯한 귀금속으로 치장했지만 오늘은 수감만 채워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김 씨가 처음부터 명품에 집착했던 건 아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되더니 이상해졌어요. 본인이 너무 초라하더라. 굉장히 엠베러스했다. 근데 영분이라 다 파티 자리에서 보석들 어마어마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보석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각국 외빈과 만나며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김 씨가 고가의 시계를 사다 달라고 했다는 게 바쉐론 시계 구매자 서 씨의 주장입니다. 구매 자금에 대해서도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500 받았습니다. 자기 통장 돈을 못 쓴다. 내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내가 창작하겠어요? 지난 정권 내내 권력 사유화의 정점에 서 있던 김건희 씨. 과연 자신의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오늘도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가 오늘 오후 2시쯤 끝났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특검의 브리핑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소환에 응해서 뭔가 좀 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기대도 모아졌는데 일단은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어제였나요? 그제였죠. 예. 그 반클리프 목걸이 나온 이후로는 아마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어떤 진술을 해도 오히려 거기에는 불이익만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략적이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남편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본인은 16개 혐의를 다 더해도 남편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에 응하는 성의는 보이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특검에서 이번에는 영장 청구서에 그 적시된 3가지 건에 대해서 이제 주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예. 시쳇말로 간보기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제 어제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음식을 잘 못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식음을 전폐하는 건 아닌데 잘 안 넘어간다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든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다음번 조사는 또 나와서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남편하고는 다른 결을 보이면서 예. 조금 추후에 재판에 가서 조금 더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법조인이신 장현주 의원님. 네. 오늘 특검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의혹 중에서 그 공천 개입, 그 여론조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거부터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뭐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부터 수사를 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 혐의가 여러 가지일 때는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구성해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김건희 씨가 1차로 소환됐을 때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는 아마 특검이 인계받은 그 사건 기록에도 상당 부분 수사가 돼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공천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한 뭐 무상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김건희 씨가 좀 태도를 바꿔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술 거부를 한다라는 것은 좀 두 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은 나름대로 진술을 하면서 혐의를 다 부인해 왔지만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진술을 계속 하면 할수록 예전에 했던 그 진술과 자꾸 번복이 되면서 스스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요. 예. 진술의 일관성이 없게 되면 신빙성 자체가 탄핵된다라는 부분은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지금 소환 요청에 응하는 부분은 앞서 김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줌과 동시에 사실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걸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변호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수사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전략적이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도 이미 조사가 됐고 또 많은 뭐 녹취나 이런 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특검 입장에서는 좀 수사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5천만 원대라고 하죠. 이걸 대신 구매해준 김건희 씨가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걸 대신 사줬다는 그 인물인 사업가 서성빈 씨가 저희 JTBC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계 하면서 너무 이쁘다. 그래서 아유 세상을 다 얻으셨는데 이런 거에 신경 쓰세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외국 이 뭐 애프터 때는 이 정상들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굉장히 치장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시기하고 뭐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래. 내가 바세론을 갖다가 내가 추천한 거예요 그때요. 예, 그리고 이 시계 구매 자금으로 김건희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이 언제냐? 모친인 최은순 씨를 언급하면서 최은순 씨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계랑 같은 시계예요? 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모델은 똑같은데 검은 줄만 줄. 달라요? 네. 그런데 김 여사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500 받았습니다. 3,500만 원짜리 시계인데 500만 원밖에 안 줬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통장 돈은 못 쓴다. 내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내가 창작하겠어요? 내가 무슨 IQ가 200이에요? 정강지 의원님, 예. 약간 웃음을 지으시는데 아니 본인이 IQ가 200이에요. 이거 창작하겠어요라고 예. 하는 말이 좀 웃기게 들립니다. 일단 신빙성에 있어서는 서성빈 씨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세상사 모든 일은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사업가 서성빈 씨가 하는 얘기죠. 반대편에 있는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영어에 몸이 돼 있고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실체적 진실이 어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성빈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지어내기에는 너무 또 창의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예. 지금으로서는 서성빈 씨가 하는 얘기가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논란이 왜 자꾸만 이렇게 확산되느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서성빈 씨 얘기대로라면 별로 명품에 관심이 없었는데 영부인이 된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명품이라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 유명한 사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충분히 명사의 반열에 올랐을 시점인데 명품을 한다고 명사가 되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종의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을까? 지금 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장윤주 의원님. 네. 외국 애프터 때는 그 애프터 파티 뭐 이런 거겠죠. 뭐 본 행사가 끝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식사를 하는 그런 애프터 파티 때 다른 국가 퍼스트레이들이 다 굉장히 치장을 하니까 나도 이런 시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이 5천만 원 시계의 그 사건이 시작됐다는 게 서 씨의 주장입니다. 일단 서 씨의 이야기를 과연 수사기관이나 뭐 나아가서는 법원에서 얼마나 믿어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진술이 얼마나 구체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야기들이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 김건희 씨가 뭐 보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정황도 나오고 돈은 500을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주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꾸며냈다라기보다는 있었던 본인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게다가 자기가 시계하고 이런 거 좀 필요하다라고 김건희 씨가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주된 내용의 취지인데 네. 이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가 사실상 서 씨에게 먼저 뇌물성 시계를 또는 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요구한 것처럼 그럼 보여질 수 있는 정황도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진술 내용들을 특검에서도 잘 참작을 해서 예.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먼저 요구한 게 김건희 씨 측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수사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검이 지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닌 걸로 취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또 로봇 개 사업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권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이 밝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유정 의원님 이 시간에 5천만 원짜리 시계인데 이걸 3,500만 원을 할인해서 샀는데 김건희 씨는 500만 원만 줬다.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은 뭐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서 씨가 엄마가 출소하면 줄 거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무슨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미 대통령 부인까지 된 사람이 이거 사기 아닙니까? 500만 원만 주는 거는. 그리고 이 로봇계 사업하는 이 서모 씨가 내가 사서 선물한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신 구매를 해줬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즉시 주는 게 맞죠. 본인 돈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다면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 시기 나도 그런 시계가 필요한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줄 마음도 없고 그런 시계 마음에 드는데 하나 사와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요? 괄호 열고. 예.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나만 보석이 없어서 초라해서 안 되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2022년 나토 순방의 첫 해외 나가는 거였는데 도대체 어떤 해외 영부인들하고 그런 파티나 뭐 만찬이나 뭘 했길래 나만 보석이 없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아니 뭐 유튜브 보고 어디 그 해외에서 그 영부인들 내지는 뭐 정상들 만찬하는 거를 찾아봤다는 것인지 그런데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서 나만 없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K컬처가 얼마나 지금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 마당에 본인도 그거 광고하고 부산 이스 레디 뭐 엑스포 달고 다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마디로. 그랬으면 한국적인 것, 중저가 브랜드를 입거나 혹은 그런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가서 내가 이거를 알려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예. 보석이 없으면 초라합니까? 그건 저는 자기 컴플렉스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애초에 돈 줄 생각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친 최은순 씨가 2024년 5월 9일인가 언제 석방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왜 돈 안 줬어요? 예.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서 씨도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하냐. 대통령 부인한테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줄 생각 없었고 그다음에 홍보 업무를 제안했는데 뭐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보상을 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로봇계 사업도 경호처에서 뭐 옛날부터 쭉 해오던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첩사에도 로봇계를 도입했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거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유 없이 이 고가의 3,500만 원을 거금을 주고 왜 줍니까? 자기한테 보상이 있어야죠.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둘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 씨의 다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500만 원 말고 추가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김건희 씨 재산 내역이 거의 50억 가까이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엄마가 출소하면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과적으로 좀 안 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본인이 그 거금의 돈을 현금화 시키면 그게 뭐 걸릴까봐, 뭐 그것이 좀 눈에 띌까봐, 예. 뭐 그런 거 걱정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제 그 재산 신고는 계속 해야 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면은 본인이 뽑아서 주고 엄마한테 자기가 받는 게 맞죠. 왜냐하면 돈을 빌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주는 게 맞는데 저 서성빈 저 회장이 그 대통령 부인한테, 대통령 영부인한테 돈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만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이게 단순 뇌물로 보일 수 있지는 않을까. 그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또 대가성의 행위도 있어 보이는데 의심이 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안 줘도 되지, 난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그 500만 원도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접 김건희 씨가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서성빈 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어디 봉투 같은 데서 이렇게 꺼내서 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2년 8월쯤이라고도 기억을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당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시작 이후입니다. 대통령이요. 근데 그 서초동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봉투에서 꺼내서 이렇게 줬다. 이 행위 자체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뭐 당연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서정빈 씨가 하는 진술 중에 제가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어머니가 출소하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시점이 2022년 8월이나 9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7월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최은순 씨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점에 오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빈 씨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물론 뭐 지금까지는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관계와 완전히 부합한다? 이러기에는 또 제가 지금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서정빈 씨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사달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뇌물 공여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사갖고 줬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진술이 정말로 100% 진실에 부합한 것인가?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8월에는 최은수 씨는 구속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거 분명히 공감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2022년 6월에 나토에 가면서 고급 보석을 장착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 어디서 저런 고급 고가의 장신구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로부터 2,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갖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했다. 이것은 그때 있었던 논란은 물론이고 공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죠. 그러니까 이 시계 논란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의 이른바 국정농단 수준의 여러 의혹들 중에서는 비중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간에는 이걸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냐라고도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서 더 이게 또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사치품들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을 했어야 되고 또 본인이 이런 것에 호기심 내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야 전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런 게 필요한데라고 하면 이 서 씨라는 분하고 한 7년 정도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그러면은 뭐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관계일 텐데 대통령 부인이 됐고 하니까 뭐 그래 그러면은 뭐 내가 VIP니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 씨의 이야기도 조금 진술이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일부 내고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내고 뭐 이렇게 저희는 첫 보도를 봤는데 예. 지금은 500만 원만 김건희 씨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냈는데 3천만 원 달라고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도 저는 조금 의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냥 온갖 행세와 이 권력의 정점에서 이런 나쁜 일들을 다 저지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정말로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그 대선 때 약속만 지켰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욕심부리고 또 분수에 넘는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구속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자충수를 두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윤주 의원님, 두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뭐라고 또 서 씨가 말을 했냐면 김건희 씨한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관련이나 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거취 관련해서 조언을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좀 내가 멀어졌다. 그럼 이건 김건희 씨가 뭐 조언을 잘 안 받아들였다 이런 면모를 좀 보여주는 진술 같기도 하면서 뭐 뒤에 그래서 멀어졌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이권 개입 이런 거 없었다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로 봐야겠습니다. 예. 일단 서 씨가 당연히 본인의 어떤 혐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져나가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계가 오고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정말 있었고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멀어지는 과정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진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3,500만 원씩이나 되는 거금으로 시계를 구입했다라는 것이고 500만 원은 김건희 씨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천만 원이 그럼 누가 어떻게 준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서 씨가 준비한 것이라면 어느 자금에서 왔는지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으로서는 자금 출처를 추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이 정말 이게 다인지도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드러나는 목걸이, 가방, 뭐 신발, 시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품들이 수수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에서 알려왔는데요.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씨 측이 오늘 다음 날짜를 통보받았죠. 다음 1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출석을 하겠다라는 뜻을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받았다. 이 내용을 특검이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출석은 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 씨는 비교적 작은 사업체의 대표라고 한다면 규모가 꽤 큰 서희건설도 또 다른 명품을 준 그런 당사자로서 계속 의혹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반클리프 목걸이 말고도 그라프 귀걸이, 또 티파니 브로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자수서에 적혀 있었다는 게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네. 나토 3종 세트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뭐 언론이나 뭐 일반 분들이 예. 이런 워딩을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예. 그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는 것의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이게 억대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왜 받았는지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져가서 착용하려고 했던 것도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 뭐 실무진으로부터 이거 착용하게 될 경우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 착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훨씬 조심했었어야 하고 논란이 됐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인에게 빌린 것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더 큰 화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때 당시에 돌려줬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뭐 절대 반지를 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목걸이에 빨려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은 국민이 아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최근에
논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우리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끝일까요? 더 있을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측 영역이니까요. 장현주 의원님, 네. 이렇게 이 회장이 자수서를 썼으면 수사에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범죄를 자수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참작될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의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형에 얼마나 참작될지 이런 건 정말 나중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일단 특검에서 1차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 공범을 지금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본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었던 건 분명한데요. 민간인이라면 뇌물죄의 신분범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뇌물을 공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마 특검으로서는 1차적으로 그 부분에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연히 수사의 흐름상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도 김건희 특검이 소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의원님, 그런 서희건설하면 사실은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닌 게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서희건설 사옥에 윤석열 캠프 비밀 사무실이 있다라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밀 캠프가 운영됐고 그 결과로 당선됐고 그러니까 일종의 당선 선물로 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 그 대선 때 되면은요. 예. 어디에 무슨 동자 붙여가지고 어느 동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당시에 이제 양재팀이라고 양재동 팀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당연히 그런 얘기 이제 들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예. 아마 그 사무실이 이 서희건설에 있었던 위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건진인가요? 그 네, 분이 건진법사요. 건진법사가 이제 주도를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차렸고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한 걸로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무실도 제공하고 물론 그 사무실에 대한 그 뭐 소위 말하는 임대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만약 근데 그거를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정치적으로 선언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졌을 텐데 이렇게 내가 사무실도 제공하고 또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고가의 명품들을 선물까지 했다라는 것은 아마 본인이 나중에 뭐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을 뭐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고 예. 그런 것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서희건설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었다. 방금 인사청탁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2년 6월에 그 서희건설의 맞사위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오게 된 그 뒷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제가 다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당시 총리의 설명은 내가 내 비서실장 뽑은 게 아니라 대통령께 일임했다. 그러니까 뽑아서 이 박성근 전 검사라는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정강지 의원님, 그러면 이 목걸이와 연관을 짓는다면 결국에는 목걸이를 받은 김건희 씨가 남편인 대통령에게 언지를 줬다. 뭐 이런 식의 의구심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뭐 합리적 추론으로는 목걸이를 받은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큰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예.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다고 봐야겠죠.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본인의 비서실장을 본인이 뽑지 않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먼저 자신이 추천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괜찮다. 정말 괜찮겠느냐.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박성근 비서실장을 뽑은 걸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뭐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럼 그것을 알고 뽑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지금 나와서 하는 발언의 뉘앙스나 표정을 보면 그거를 알고 저렇게 얘기했다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감이겠죠. 예. 저 발언을 한 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아, 그때 내가 이거 설명하기 잘했다 싶을까요, 지금? 저 케이스만 놓고 보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내란 특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소위 반띵 정권 아닙니까?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은 세비 반띵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 대선 때 이미 인사권과 공천권을 반반하자라는 그 약속을 했다라는 거를 명태균 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인사에도 김건희 씨 개입했고 임명장은 대통령 명의로 나갑니다. 차관급이니까. 그래서 총리의 비서실장이면 아주 가깝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총리가 임명하는 게 마땅하죠, 보통은. 그런데 비서실장마저도 이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가 개입을 해서 추천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로서도 뭐 저렇게 설명하는 거 외에 달리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심중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뭐 대통령이나 당시 여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돌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희건설이 윤석열 정권에서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다른 건 또 없었는지 그 전후 관계는 찾아볼 대목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한덕수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란 특검과 또 달리 김건희 특검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씨 측이 18일 오전 10시 특검 재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접견 후에 출석 여부를 알려주겠다라고 특검에 통보했다. 아까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오는 18일 변호사를 접견한 후에 출석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 이런 취지로 김건희 특검에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슈도 짚어볼 게 많기 때문에 백다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국민의힘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를 외치며 난동을 부렸던 전한길 씨. 그 일로 징계 대상에 올라갔음에도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도자 되려고 나온 후보가 평당원에 대해서 저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그게 당원 속에서 먼저 배신자 구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참을 한 것이 뿐입니다. 분명히 피해자 아닙니까? 평당원인데. 이런 전 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게 징계거리가 되냐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 해서 가장 낮은 수인 경고로 하자.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위에 징계로 나아가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징계는 과하다는 건데요. 윤리위의 이런 결정을 보니 불법 계엄에 대한 최근 김문수 후보의 폭탄 발언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그로 인해 당사와 일부 의원들이 특검의 강제 수사를 받았음에도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장,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관련해서 많은 잡음이 좀 있었는데 법무부가 조금 전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내고 기존에 수원구치소장으로 있던 김도영 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하에 단행한 것으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간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관련한 그런 잡음,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지적과 관련해서 인사를 낸 것으로 말씀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됐다라고 밝혔고요. 법무부는 앞으로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소장을 교체하고요. 서울구치소장의 기존 수원구치소장이었던 김도형 소장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거 짧게 좀 코멘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강재 의원님. 경질성 인사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람이 끌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도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다음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라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에 관련해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의 중심에 서울 구치소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책임을 물은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현주 의원님. 그간 사실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서울구치소에 항의 방문도 했었고요. 국민들도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 왜 이걸 체포를 못하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번번이 실패한 부분, 이 부분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지점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특혜 시비가 걸렸다라는 부분은 좀 뼈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지금 현재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 신문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되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존중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과연 지금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지금 또 비판이나 원성을 보내고 계시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성질로 지금 인사가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치주의나 사법질서 이런 부분들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특혜 시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점, 이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간 특혜 시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을 빚었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간의 여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서울구치소장의 기존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발령을 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그 비판이 높았었죠.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강이 매우 악화돼서 내란 재판에도 못 나가고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못하는 65세 노인을 서울구치소의 교도관 10명이 체포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이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 차원에서 구치소에 방문을 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위 차원에서도. 그랬는데 그때도 무슨 CCTV나 바디캠도 공개를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또 어떻게 했든지 체포 집행을 하라 이렇게 했었는데도 결국에는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인사 교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이후에는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앞서 두 분이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경질성 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10명이 못 드러냈으니 그것이 과연 그러면은
저 소장의 잘못이었을까? 그분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이게 한 사람이 격렬하게 이렇게 그 반응을 하면 예. 몸부림을 치면 그 몇 명이 달려들어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의자를 들어서 옮기려 했고 거기서 또 떨어졌고 뭐 이런 서세한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소장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고개가 갸우뚱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아니죠. 법무부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놔야지 다음 소장한테 당신도 이제 혹여라도 그 다시 영장을 하려고 할 때 진행하려고 할 때 안 하면 당신도 이렇게 될 거야 쫓겨나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30년간 교도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안 나가겠다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뭐 강제로 이렇게 한 적을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을 거부하고 이렇게 완강하게 속옷바람으로 저항하고 이런 케이스도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속된 사람이 이렇게 저항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적인 그 법적 그 절차에 따라서 예. 집행을 하고 수사에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야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에는 그걸 못 봤다고 했는데 그렇게 강큰 그 구속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예.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례가 없는 그 저항에 대해서 이런 적이 없었다, 전례가 없었다라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땅한 조치였다 이렇게 정리를 평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할게요. 예. 민주당에서 윤석열 체포법이라고 나왔잖아요. 2주 전에. 그때 체포법을 만들면서 자기네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내오는 게 이게 합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그 법안자가 예. 발의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그 소장이 무조건 잘못했다. 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렇게만 몰고 가는 것은 지금 이 모습 자체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에 미워서 그럴 수는 있지만 소장의 잘못이라고만 몰고 가는 거는 너무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인적 쇄신,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또 쇄신하는 차원에서 낸 인사라고 설명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오늘 전한길 씨 징계 관련한 또 토론을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 패널이신 이재용 의원께 바로 또 여쭙겠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오늘 처분이 경고 가장 낮은 처분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탈당 권유 내지는 제명이 될 거라고 거의 뭐 확고히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송원석 대표가 아주 중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전한길 씨에 대한 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뭐 윤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차상 뭐 이거밖에 줄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전한길 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경고만 주게 되면서 그 반탄, 그다음에 뭐 계엄,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 여기에 너무 힘을 실어주게 되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예. 저는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같은 당이시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당내 분위기를 한번 취합했었을 때는 최소 탈당 권유 수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시 20분인가요?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타 방송 중에 보고 굉장히 좀 아연실색한 모습이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 그리고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이상의 그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러면
오늘 오전과 그럼 실제 나온 윤리위원회 분위기가 결정이 왜 달라졌느냐?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전한길 강사가 가서 지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않겠다라는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들인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모두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윤리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전한길 강사에 대한 징계 수준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는 지도부나 정치적 사안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반영됐다면 네. 이렇게 뭐 아주 적절한 대책이었는가, 적절한 징계 수준이었는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너무 낮은 수준의 징계였다라는 생각에 힘을 보탭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 패널 두 분께 여쭙게요. 일단 이 국민의힘 패널 두 분은 두 분 다 예상보다 너무 낮은 징계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정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뭐 하나만한 징계, 이걸 징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경고는 그냥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징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두 번째는 정당이 이런 어떤 극우적 선동가나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명이나 굉장히 중한 징계를 내리는 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당이 그런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문지기 역할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네. 그 당은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전한길 씨 같은 인물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뭔가 살짝 말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뭐냐면 전한길 씨가 입당한 지 본인 전유관이라는 이름으로 입당하고 한 달쯤 후에 본인 스스로 윤상현 의원 개최한 어떤 그 행사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나 입당했다라고.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다들 놀랐고 징계하고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도리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왜냐? 입당한 이후의 행적이 당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다 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는 마치 전당대회 뭐 배신자 선동 하나만으로 물리적 폭력 없으니까 경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때 했던 이야기랑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 이미 그때 윤 어게인 얘기하면서 반탄 얘기하고 부정선거 또 얘기하면서 이미 국민의힘과는 방향이 다른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한 달 전에 저 입당했어요라고 했을 때 이미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징계나 제명 수위의 징계를 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이 정도 물리적 폭력 없었으니까 경고 정도로 하는 게 윤리위원들의 이야기였다라고 이렇게 묻고 넘어가는 것은 예. 정말 국민의힘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장효지 의원님, 윤리위마저 탄핵 반대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런 징계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징계가 되어버렸죠. 차라리 오늘 결정을 하지 말고 다음 주로 넘기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이런 징계를 할 바에는 사실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띄워가지고 나름대로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안도 내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혁신이라면 꾸리지 않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징계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의 관심에서 점점 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이다라고 한다면 전당대회가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 흥행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늘 소명을 위해서 윤리위에 직접 출석한 전한길 씨는 자신을 향한 징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국힘 중앙당사가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전한길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조치 취하는 것은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 제가 출당당하거나 징계당한다면은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새로 구성될 지도부에서 다시 명예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동의하느냐를 물은 여론조사 항목에
동의한다라고 말한 응답자가 50.7%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까? 그 미디어 토마토가 친여 성향의 매체라는 거 알만하신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동의하느냐라는 게 과연 여론조사 주제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좀 제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정말 국론을 분열시키고요. 나라를 두동강 내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한다라고 한 게 한 50%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같은 여론조사를 쭉 하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잘하는 편이다라고 한 분들은 아마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비슷한 답을 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매체에서 민주당과 관련해서 해산해야 한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당연히 해산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그 비율은 물론 지금보다는 낮겠죠.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 이런 그 여론조사를 저는 책임 있는 언론에서 과연 했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예.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거 저희 당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이런 여론조사를 왜 했느냐라고까지 타박을 하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죠. 이 기관에서도 아마 조금 황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전환기 씨에 대한 징계 수위랄지 또는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이야기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위헌적 발언 아닙니까? 6시간 만에 다 계엄 해제됐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던 발언은 윤석열 씨하고 똑같은 발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헌 정당이다, 정당 해산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 방향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깨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냐고 하시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도 윤희숙 혁신이 안철수 혁신이 다 이제 문을 닫고 말았을 때 그때 예.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적어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윤석열 친윤이 아닌 새로운 면모를 가진 지도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구성이 되어야만 그나마 과거를 조금 청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하고 많은 분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 얘기가 지켜봤는데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만 드려도 돼요? 네. 네.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사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꽤 낮잖아요. 정당 해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저는 보고요. 반이라고 보고. 저걸 보면서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 의식이 매우 높으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동의한다가 생각보다 낮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지금 대표나 민주당에서 정당 해산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예. 최소한 민주당 당대표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전한길 씨가 지금 제 왼쪽에 있는 두 분의 국민의힘 패널 예상보다도 훨씬 낮은 경징계로 경고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일 남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해서 저희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 관련해서 원조 친명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내일 행사 준비 때문에도 그렇고 네. 지금 정무비서관 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잖아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바쁘시죠? 뭐 언론에 다 나왔지만 예. 아침 7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하루에 한 서너 개 이상의 회의를 소화하고 있고요. 예. 특히 정무수석실은
여당과의 일체감, 또 야당과의 통합, 협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일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또 국회를 오가야 되고 또 정부 부처 분들과도 만나야 되고 하루하루 바쁜 나라를 보내고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된다라는 예.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강훈식 비서실장은 체중이 줄었다고 하고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 머리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저도 아까 들어오자마자 작가님이 체중이 좀 빠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저도 비슷한 증상을. 체중은 좀 빠지고 머리는 살짝 빠졌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침 그 정무수석실 내부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과 또 KTV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좀 유머러스하게. 예, 우리 우상호 수석님의 일상을 찍은 유튜브가 올라왔죠. 보니까 회의가 정말 많긴 하더라고요. 네, 아침 7시 반부터 첫 회의가 저게 아침 7시 반 회의입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고 저기 왼쪽에 앉아 계신 게 보이네요. 우수석 왼쪽에. 예. 그렇군요. 좀 머리가 빠졌네요. 뒤쪽이 좀 하얘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친명 중에 친명, 뭐 7인의 멤버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네이밍을 했는데 그동안 쭉 지자체장 이재명 그리고 당대표 이재명 만나봤고 또 일도 같이 하셨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또 어떤 업무 스타일인가요? 뭐 과거의 연장선선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러한 시대 정신을 몸으로 안아서 일로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처한 상황을 잘 분석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로 대표되는 단어가 기본사회, 또 최근에는 성장 담론, 또 기술 주도 성장 이런 어떤 우리 시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를 국민에게 제때 잘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생각하고요. 그런 시대 정신만 가져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소위 일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머리에 있어서도 탁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을 통해서 행정 경험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합리적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피드백 과정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리더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더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머리카락이 좀 빠진 거라고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쪽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저희가 왜 임명식이라고 명명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대통령 때는 취임식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 오른다 이런 개념의 취임식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임명을 받는 그러한 장을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가 탄생한 배경이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리고 그로 인한 계엄과 비상계엄과 반란을 통해서 생긴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자리에 국민으로부터 임명을 받겠다라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내일 임명식입니다. 그래서 임명식이라는 명명을 한 거고요. 사실 야당에서 참석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분들의 뭐 어중이죠. 그리고 정치는 본인이 판단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야당의 의원들과 지도부에게도 다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임명식을
함께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예. 참석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판단이고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회와 협치를 또 이끌어내는 정무비서관이시니까 그러면 그 야당 쪽에는 좀 내일 행사 전까지 좀 끝까지 참석을 좀 권유 계속 해보실 예정이십니까? 뭐 이거는 설득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그 소속의 대표와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들과 그리고 현직 야당의 의원들에게 다 초청을 했고 그분들이 함께 하면 더 좋지만 또 부득이하게 그분이 못 온다 그러면 그대로 또 존중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 취임식 2번 하느냐, 뭐 예산 낭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반박을 하신다면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과거 제 기억에 과거 70주년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때도 서울광장하고 광화문 광장, 그다음에 K-팝 이런 축제를 많이 벌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유독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광복 80주년이 겹쳐서 마치 2번의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팩트 체크가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6월 4일 했던 거는 취임 선서만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취임하는 선서를 국민에게 한 거고요. 내일 있을 행사는 광복 80주년 전체 행사에 임명식이 30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각오를 국민에게 새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신 인사도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 그리고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분들이 다 건강상의 이유로 또 불참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사실 통합의 의미로 이른바 좀 비판을 감수하고도 특히 뭐 전두환 씨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초청을 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시겠어요? 매번 광복절 행사에 행안부가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도 새기고 해서 직접 전달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리인인 유영아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고요.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 또 선약의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의 기반 위에 좀 더 멋진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요. 참석에 대한 판단은 이제 그분들 몫이고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나름대로 저희는 통합의 의미를 사기면서 행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JTBC도 내일 행사를 중계를 하고 모든 방송사가 아마 할 걸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뭐 직접 가서나 또는 TV를 통해서나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하이라이트 미리 보기를 좀 해주시죠.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가? 이은미 씨도 나오고요. 이승원 씨도 나오고요.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 네네. 가수들의 정말 가창력이 있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멋진 노래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 임명식이니까 하이라이트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80명의 연단에 오릅니다.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글을 써서 거치대에 다 올립니다.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주고 임명장을 받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거치대에 본인의 받은 임명장을 마지막 걸므로써 화려한 이제 임명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상공에 드론이 뜰 거고요. 광화문 주변의 벽에 파사다라 그러나요? 벽에다가 큰 영상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게 다짐의 각오와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게 아마 하이라이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그다음에 6.25 전쟁, 4.19, 그다음에 박정희 독재 정권을 지나서 광주민주화운동, 6.25 항쟁, 그리고 IMF 뭐 이런 우리의 불행한 역사 그리고 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의 역사,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는 무대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런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지금은 민주주의도 잠시 주춤거렸고
경제도 어렵지만 우리가 국민 통합의 기반 위에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간다 하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와 함께 잘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이 메시지를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내일 행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되면서 외신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수감됐다라고 해서 나라망신이다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내일 행사를 보면서 조금 그런 기분도 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녁 8시에 시작이에요. 보통 이런 정부 행사는 낮에 열리잖아요. 근데 저녁 8시를 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8월 달이 덥지 않습니까? 아, 예. 더위를 피해서. 예. 참석하시는 국민들의 최대한 편의를 도모를 해야 되고요. 예. 또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이제 응원봉으로 대표되는 그런 국민들의 함성으로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 집회 때 응원봉을 많이 들었죠, 네, 시민들이. 빛의 혁명이라 그러죠. 예. 네, 빛은 밤에도 빛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일기를 보니까 내일 낮에는 비가 오던데 저녁부터 그쳐서 저녁으로 잡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는 대통령도 통제를 못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찬대 의원의 저녁 식사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제가 낮에 박찬대 의원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봤는데요. 아주 화기애애하게 식사 자리를 잘 가졌다 생각하고 말씀을 했고요. 정청래 대표에게는 정말 축하한다. 그런 말씀과 또 박찬대 전 대표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나 돼서 국민이 원하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자. 원팀이 돼서 우리가 진짜 멋진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각오를 새겼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한 식구다 뭐 이런 발언했다는 게 또 알려진 거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여쭈면 8월 22일에 국민의힘 새 대표가 그리고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국회 당이 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축하난은 예외 없이 전달이 되죠? 당연히 전달될 겁니다. 예, 우상호 수석이 직접. 예, 관례적으로 이제 정무수석님이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 이런 기사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대통령실은 축하의 뜻을 전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123개 국정과제 청사진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1호 과제는 이제 개헌이다. 라고 많이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대통령실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사실 1호 과제로 개헌을 내세우는 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 개헌은 블랙홀이다. 대통령이 다른 이슈를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좀 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1호 과제로 개헌을 내세우신 배경이라고 할까요? 사실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법 질서에 대한 합의 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이 담긴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니까 그 38년 40년 됐습니다. 40년 됐기 때문에 항상 선거철만 되면 헌법 개정 논의는 있어 왔었죠.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떻게 지난번에는 내란을 종식하게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전문에 심는다든지 감사원을 비롯한 국가 권력의 권한을 좀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4년 대통령 연임제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최대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헌법에 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그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내년 지방선거 6월 3일이죠. 그때 개헌안 국민 투표를 붙이고 그리고 늦어도 총선까지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게 공약의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6월 3일 내년 한 10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좀 플랜을 벌써 짜고 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거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에 축적된 결과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이 이제 탄생한 정부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활발히 좀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합의하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도 노력해서 일단은 뭐 새롭게 날짜를 정해서 투표한다는 것이 서로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함께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새로이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야당 협조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정무 비서관이신. 예,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10달 동안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네, 예. 머리카락이 더. 예. 아까 잠시 뭐 4년 연임제나 등등 이제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그런 안들 크게 뭐 방향이 어긋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냥 정해진 거 없이 다 오픈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국회 논의를 존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국회가 동의해야만 되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국민 주권 정부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더 신장되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국회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청와대 관람이 이제 이달 1일에 중단이 됐잖아요. 8월 1일 중단됐죠. 예. 그럼 언제 옮겨가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베트남 정상이 국빈 방문했을 때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거든요. 예. 언제 옮겨지는지 좀 시간이 짜여진 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11월 중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중이요? 예. 뭐 리모델링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보면 한 11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생각인데 또 일이라는 게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 11월 중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이 했던 많은 의혹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5개 콘크리트 기둥이라든지 비밀 사우나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지금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무슨 뭐 무속 관련이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와서 하지만 지금 근무 중이시니까 말씀 아끼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정무 비서관 모신 게 내일 8.15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또 국민 임명식이라는 그 뜻깊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것도 저희 언론사 입장에서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일 앞서 아까 한 명이 임명장을 이제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시민 대표가 준다고 하셨어요. 80명이 연단에 올라가 있고요. 그분들이 임명장을 써 옵니다. 그 임명장을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대통령 이재명을 임명한다.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5명의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바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글을 써서 큐브로 만든 거치대에다가 다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또 다른 한 분은 또 여사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명장의 세레모니가 진행되는 거죠. 그 대표라는 게 이제 마지막 최종 한 명이 임명장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건 공개해 줄 수가 있나요 지금? 비밀인가요? 알겠습니다. 내일 중계 방송이나 또 현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한 10,000석의 좌석을 만들어서 초청장을 발송해 드렸는데요. 혹시 초청장을 받지 못한 국민들도 얼마든지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간중간에 LED 사인볼이 있습니다. 큰 화면이 준비되어 있군요.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함께 와서 즐기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바람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행사 겸 국민 임명식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 함께했습니다. 바쁘신데 또
머리털과 체중이 빠지시는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방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IPTV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위로가 필요한 너에게, 너와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마음에 와닿는 위로라는 걸. 당신을 위한 고주파, 당신을 위로합니다. 볼륨업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시간을 채우는 특별한 힘. 고운진의 독자적 핵심 성분으로 느슨해진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이노크림.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오늘 한 컷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한 컷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입니다. 서희건설 이 회장의 과거 언론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예견되는 위험성이 회사가 견딜 만한 수준이 아니다 판단되면 그냥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명품 3종 세트를 선물했다고 특검에 자수했죠. 경영 철학대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손절하고 다가올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피해자들도 줄줄이 VIP 경로는 사실이라 실토하며 손절을 택했죠. 대표적인 친윤 유튜버 역시 서부지법 폭동 배후에 그 당시 대통령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며 손절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당권 주자들은 손절보다 윤 어게인이 당장 더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일까? 설령 그렇게 이익을 얻어도 과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것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20만 대가 넘는 유지관리 5천여 명의 유지관리 전문가 24시간 쉬지 않는 고객센터.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는 엘리베이터가 되기 위해 현대 엘리베이터. 흔들리는 순간에도 선명한 눈의 움직임. 난시엔 아큐브 오아시스. 4개의 존이 흔들림을 줄여 선명함의 차이. 난시엔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로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예, 오늘 이가혁 라이브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JTBC 뉴스룸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